100명의 죄인을 놓치더라도 단 한 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어선 안 된다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습니다. 증거가 아니라 추측으로, 사실이 아니라 가능성으로 사람을 단죄하지 말라는 법 원칙입니다. 이게 지켜지지 못했던 한국에서도 유명한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약촌 오거리 사건, 청산가리 막걸리 사건이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죠.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이와 비슷하게 억울한 징역을 살아야 했던 당시 11살이었던 조던 브라운의 이야기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배심원이라면 이 소년에게 유죄를 판결하실 건가요? 펜실베니아주의 원펌, 크리스토퍼는 1997년 아들 조던이 태어나고 얼마 되지 않아 99년 아내와 이혼해 홀로 아들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그는 창호자재 제조공장에서 야간 근무를 하는 노동자였죠. 그는 좋은 아빠이고 싶었다고 해요. 양육에 정말 최선을 다했습니다. 아이를 혼자 두는 게 항상 미안한 마음이 들었고 최대한 함께 시간을 보내기 위해 노력했죠. 힘들다는 야간 근무자로 일하는 이유도 낮에 아들과 조금이라도 함께 놀아주기 위해서였습니다. 덕분에 그는 잠이 늘 부족했지만요, 항상 아들과 운동도 같이 하고 모터사이클, 수영, 낚시도 함께 다녔습니다. 그런 아빠의 노력과 사랑 덕분인지는 몰라도 조던은 크게 어두운 그늘 없이 잘 자랐죠. 다정하고 배려심 많은 아이였다고 합니다. 2008년 초 크리스토퍼는 회사에서 켄지를 만납니다. 그녀는 이혼 후 두 어린 딸을 홀로 키우고 있었죠. 회사에서 성실하고 밝은 성격으로 인기가 정말 많았습니다. 직원들 모두가 입을 모아 너무 따뜻한 사람이라고 칭찬할 정도였죠. 크리스토퍼는 켄지와 이야기를 나눌수록 이 사람과 함께 한다면 화목한 가정을 꾸릴 수 있겠다는 확신을 가지게 됐죠. 2008년 5월 두 사람은 약혼식을 준비하며 펜실베니아주 원펌에서 10분 정도 거리에 떨어진 뉴 비버의 한 조용한 농가로 이사옵니다. 크리스토퍼와 그의 아들 조던, 켄지와 그의 두 딸이 함께였죠. 아이들 중에선 조던이 제일 큰 오빠였습니다. 가족들은 화목했다고 해요. 조던은 켄지를 엄마로 부르며 잘 지냈고 두 딸들 역시 크리스토퍼와 조던을 너무나 좋아했죠. 그리고 켄지는 머지않아 크리스토퍼의 아이를 임신하게 됩니다. 태어날 아이가 남동생이라는 걸 알게 된 후 누구보다 기뻐했던 건 조던이었죠. 엄마도 없고 외롭던 외동에서 갑자기 두 명의 동생이 생긴 것까진 좋았는데 말이죠. 그렇다고 여동생들과 공놀이를 하고 낚시와 사냥도 다니기엔 아무래도 무리가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조던은 남동생이 태어나면 함께 여러 재밌는 것들을 할 수 있다는 사실에 무척이나 설레어 했다고 해요. 그의 크리스마스 아빠는 조던에게 20 게이지 산탄총을 선물로 주었습니다. 구경과 반발력이 작은 총으로 여성이나 청소년이 주로 사용하는 총이었죠. 아직 산타클로스도 부활절 토끼도 믿고 있었던 아이는 온 집안을 방방 뛰어다니며 신나했다고 합니다. 펜실베니아 서부 쪽은 칠면조나 작은 동물들이 많아서 조던은 어려서부터 아빠와 항상 사냥을 나가곤 했는데 그럴 때면 나도 총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산타클로스 할아버지가 바래왔던 이렇게나 멋진 총을 선물로 주다니 말입니다. 특히 조던이 이사온 지역에서는 터키슛이라고 하는 전통 사격대회가 자주 열렸는데 2009년 2월 14일 발렌타인데이죠. 이날 열린 대회에서 조던이 1등을 차지해 냉동 칠면조를 부상으로 받기까지 했다고 하네요. 어린이 부문에서 두각을 나타낼 정도로 사격에 상당한 소질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약 일주일 뒤 2월 20일 금요일, 문제의 그날이 찾아왔습니다. 오전 7시 크리스토퍼는 여느 때와 같이 출근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임신 8개월로 만삭의 몸이 된 켄지는 이날 컨디션이 별로 좋지 않았죠. 켄지는 크리스토퍼에게 오늘 회사에 가지 말고 나와 함께 있으면 안 되냐고 몇 번이나 졸랐다고 합니다. 참 유독 이런 날이 있어요. 인생에서 한 번쯤은 되감고 싶은 날 말이죠. 켄지는 출산일이 가까워 올수록 불안이나 우울감을 많이 느꼈다고 하는데 몸이 무거워 잠도 잘 자지 못해 늘 피곤했고 사소한 일에도 쉽게 예민해졌다고 합니다. 누구보다 켄지의 마음을 잘 아는 크리스토퍼였지만요. 안타깝게도 공장의 일정이 너무 바빠서 도무지 쉴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어떻게든 최대한 빨리 퇴근해보겠다며 켄지를 다독이고 무거운 발걸음으로 집을 나섰죠. 그리고 잠시 후 켄지는 아이들을 깨워 등교 준비를 시킵니다. 8시 15분 조던은 켄지에게 엄마 그럼 제네사랑 같이 학교 잘 다녀올게요. 인사를 하곤 여동생 제네사와 함께 집을 나왔습니다. 9시 정각 오빠와 언니가 학교에 간 후 자고 있던 4살짜리 막내 아달린이 잠에서 깼죠. 엄마를 찾아 방으로 갔고 침대에 누워있는 엄마를 흔들어 깨웠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조금 이상했죠. 움직임도 전혀 없고 피를 흘리고 있었습니다.
놀란 아이는 엉엉 울며 집 밖으로 뛰쳐나갔죠. 마침 집 근처에서는 벌목공들이 작업을 하고 있었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그들 중 한 명이 아이가 엉엉 울고 있는 걸 보고 다가가서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엄마가 죽은 것 같아요. 엄마가 피를 흘리고 있고 자고 있는 것 같은데 안 깨어나요. 아이가 대답했습니다. 작업자들은 아이의 말에 놀라 일단 911에 바로 신고했습니다. 경찰이 집에 찾아왔을 때 이미 켄지는 사망한 후였습니다. 머리에 총상을 입은 채로 말이죠. 경찰은 현장을 수색했고 켄지의 가족들에게도 연락을 취했습니다. 직장에서 일하고 있던 크리스토퍼가 집으로 왔고 이내 켄지와 뱃속 아기의 사망 소식을 전해 들었죠. 그는 이날 출근했던 걸 평생 후회하고 괴로워했다고 합니다. 오늘 제발 같이 있자고 졸라대던 아내와 함께 해주지 못한 것에 대해 크게 죄책감을 느꼈죠. 이 당시 사고가 난 장소가 완전히 시골 마을이라 CCTV 같은 건 당연히 없었고요. 차량들의 블랙박스 같은 게 설치되어 있을 리도 없었죠. 또 당시 현장을 찾은 게 이 사진 속 3명이었는데요. 이런 시골 마을에서 근무하면서 살인사건을 얼마나 접해봤겠습니까? 현장 통제도 제대로 못했고 아주 난리도 아니었더라고요. 이 경찰들에 대한 이야기는 나중에 다시 다뤄보도록 하고요. 일단 크리스토퍼는 슬퍼할 겨를도 없이 용의자가 되어 알리바이를 증명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알리바이는 충분했죠. 켄지가 사망했을 것이라 추측되는 시간에 그는 회사에 있었던 사실이 확인됐고 총기 발사 후 손에 남는 화양 잔여물도 발견되지 않았기에 용의선상에서 빠르게 제외됐습니다. 이어 경찰들은 두 아이의 학교로 향했습니다. 아이들은 늘 똑같던 아침이었기에 특이한 점은 없었다고 말했죠. 다만 이때 조던이 한 가지를 생각해냈는데요. 학교 갈 때 집 옆에 검은색 트럭이 세워져 있는 걸 봤다고 말했습니다. 사건 현장에 도착한 켄지의 어머니 역시 굉장히 고통스러워했습니다. 그리고는 갑자기 돌변하여 범인이 조던이 아니냐고 어린아이에게 막무가내로 화를 냈죠. 경찰들이 그녀를 진정시키려 노력했지만 소용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녀는 저 살인범을 빨리 잡아넣으라며 소리소리를 지르다가 손녀들을 살인범과 같이 재울 순 없다며 제네사와 아달린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가고 맙니다. 그날 밤 크리스토퍼와 조던은 휑한 집에 단둘이 남았습니다. 두 부자는 슬픔에 밤이 늦도록 잠들지 못하고 계속 뒤척거리고 있었다고 하죠. 아빠의 품에 안겨 울던 조던을 겨우 달랠 쯤 새벽 3시 30분 누군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바로 경찰들이었습니다. 그들은 11살 조던 브라운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됐다며 아이를 경찰차에 태워 그대로 가버렸죠. 경찰서에 도착한 조던은 제대로 정신도 차리지 못한 채 조사를 받고 머그샷을 찍은 뒤 구치소로 이송됐습니다. 그리고 그날 아침에 뉴스에 실리게 됐죠. 새 엄마가 될 임산부를 살해한 아동 범죄자로 말입니다. 도대체 조던은 왜 범인이 된 걸까요? 그럼 지금부터 경찰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들은 먼저 외부 침입 흔적이 없다는 점을 보고 범인이 면식범일 것이라 추측했습니다. 정황상 켄지가 사건 당일 살아있던 순간부터 사망 후 발견되기 전까지 집안에 있었던 사람들 중 한 명을 유령 용의자로 확신했죠. 아빠 크리스토퍼는 알리바이가 증명됐습니다. 4살짜리 아달린이 범인일 리는 없겠죠. 남은 건 조던과 제네사였는데 둘 중 총을 쏠 수 있었던 건 조던뿐이었습니다. 그것도 개인 총기를 가지고 있을 정도로 말이죠. 이미 어느 정도는 조던이 의심스러웠을 겁니다. 그리고 제네사의 증언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사건 당일 경찰은 추가 조사를 위해 제네사를 경찰서로 불러들였고 제네사는 켄지의 어머니, 즉 할머니와 함께 경찰서로 왔죠. 시간을 두고 3번에 걸쳐 진행된 조사에서 별일 없었다는 학교에서의 증언과 달리 그녀의 증언이 점차 구체적으로 바뀌었습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았죠. 아침에 버스를 타러 나가기 전 소파에 앉아 오빠를 기다리고 있던 중 쾅하는 큰 소리를 들었다. 또 오빠가 긴 무언가를 본인 방으로 옮기는 모습도 봤다. 버스 타러 가는 길에 오빠가 바지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내 던지는 걸 봤다. 엄마와 인사를 나눈 오빠와 달리 자신은 그날 엄마를 보지도 못했고 목소리도 듣지 못했다. 네, 말만 들어도 뭔가 수상해 보이죠? 그리고 현장 조사 당시 조던의 방 옷장에는 20게이지 산탄총이 들어있었습니다. 또 경찰은 현장에서 조던의 산탄총을 발견했을 당시 최근 발사한 듯한 화약 냄새를 맡았다고 주장했죠. 조던이 무언가를 버렸다는 장소에서 경찰은 3개의 탄피를 찾아냈습니다. 모두 20게이지 산탄총알 탄피였고 게다가 그중 하나는 새 것처럼 아주 깨끗했다고 하죠. 역시 최근 발사된 듯한 화약 냄새도 맡았다고 합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근거로 체포영장을 발부하여 조던을 체포해온 경찰은 바로 조던이 입고 있던 재킷, 셔츠, 바지에 대한 화양 잔여물 검사를 시행했습니다. 그리고 셔츠 소매에서 1개, 바지에서 1개의 미세한 잔여물이 검출됐죠. 아빠의 온전한 사랑을 받던 아이가 새엄마와 2명의 여동생 그리고 남동생까지 생기면서 어쩌면 아빠를 뺏길지도 모른다는 질투심에 새엄마와 뱃속의 남동생을 죽일 결심을 했다. 범행 계기로도 아주 그럴싸했겠네요. 다만 이때 사건 용의자가 가족들이기만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빠 크리스토퍼는 조던이 그날 아침 트럭을 봤다는 이야기를 듣고 바로 경찰에게 애덤 합이 이야기를 꺼냈죠. 그는 켄지를 살해하겠다고 협박한 적도 있었고 그가 트럭을 몬다며 조사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애덤 하비는 죽은 켄지의 전 남편이었습니다. 애덤과 켄지의 결혼 생활은 6년 정도 이어졌고 그는 제네사와 아달린의 친아빠였습니다. 그는 켄지를 자주 때렸고 계단에서 그녀를 밀어 떨어뜨리는 일까지 있었다고 하죠. 그런 폭력성으로 법원으로부터 켄지에 대한 접근 금지 명령을 받았고 이후 이혼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최근 그는 켄지의 어머니, 그러니까 전 장모한테 가족들을 모두 없애버리겠다고 협박 전화를 했던 적도 있었고 켄지에게 문자로 너희 가족 모두 다치게 될 거다, 가만두지 않겠다 라는 문자와 음성 메시지를 여러 차례 남기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럼 애덤이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이혼 후 켄지는 그에게 둘째 딸 아달린의 양육비를 요청했고 그는 요청에 따라 또 그리고 법에 따라서 매달 $500의 양육비를 지급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죠. 그리고 주변인들에게는 늘 이 양육비에 대해 불만을 표한 적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달린이 자신의 친딸이 아니라는 사실을 유전자 검사를 통해 알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 시기가 대략 켄지가 사망하기 2주 전의 일이었죠. 애덤은 굉장히 큰 배신감을 느낀 걸로 보였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스스럼 없이 켄지에 대한 분노를 표출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켄지가 사망하기 바로 전날 켄지의 부모들이 어느 바에 들렀을 때 그와 마주쳐 실갱이가 있었다고도 하죠. 점점 분위기가 험악해졌고 결국 가드들에 의해 애덤이 쫓겨나면서 상황은 일단락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경찰은 크리스토퍼의 주장에 따라 애덤을 찾아갔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의 집은 크리스토퍼와 켄지의 집으로부터 약 13km 정도 떨어진 원펌에 살고 있었죠. 집 앞에는 검은색 트럭이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하필이면 조던이 봤다고 말한 것과 같은 검은색의 트럭이 말입니다. 경찰은 그를 경찰서로 이송해 조사를 이어갔죠. 먼저 그의 손에서 화양 검출물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옷에 대한 검사는 진행하지 않았죠. 그는 전날 저녁 10시쯤부터 부모님 댁 지하실에서 잠을 자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아침에 심지어 아들을 봤다며 알리바이 또한 확인해줬죠. 게다가 그는 켄지에게 협박을 했던 건 사실이지만 실제로는 그녀의 정확한 주소도 모르는 상태라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켄지가 이사간 지 1년이 채 안 된 상태이기도 했고요. 애덤은 자신은 당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거짓말 탐지기 조사도 받겠다고 먼저 제안했다고 하는데 이 경찰들은 그럴 필요 없다 거절했다고 하죠. 알리바이에 대한 사실 여부도 검증하지 않은 채로 말입니다. 또 경찰은 켄지의 집 근처 토양과 비교 분석을 위해 애덤의 트럭 타이어에서 흙을 채취하기도 했지만 채취한 흙에 대해서도 결국 검사는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들은 애덤의 집에 방문했을 당시 집 앞에 세워져 있던 검은 트럭 보닛에 눈이 쌓여 있었는데 만약 그가 혹시라도 차를 타고 뉴 비버에 다녀왔다면 보닛에 눈이 그대로 있을 리 없다고 판단해서였다고 말했죠. 아니 기껏 채취를 해놓고 왜 검사를 안 한 거죠? 화양 잔여물 검사도 조던은 손만 빼고 검사했고 애덤은 옷을 빼고 손만 검사하는 등 경찰이 말 그대로 왜 이렇게 대충 수사했는지에 대한 정확한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무능했던 게 아니냐라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그렇게 새벽 3시 경찰서로 잡혀온 조던은 전날 아빠와 칠면조 사냥을 했었지만 오늘은 총을 만진 적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아침에 켄지와 인사한 후 집을 나왔고 아침에 자신이 버린 건 그냥 주머니에 잡힌 먼지였다고 설명했죠. 그리고 아침에 집 근처에 세워진 검은색 트럭을 분명히 봤고 누군가 트럭 안에 모자를 쓰고 몸을 숙이고 있는 걸 봤다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조던이 초기 진술을 본인에게 유리하게 바꾼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하네요. 참고로 펜실베니아 주에선 살인 등의 중범죄는 청소년도 일반 법원에서 성인과 동일한 재판을 받는다고 하더군요.
경찰은 검찰 쪽에 이렇게 본인들에게 유리한 증거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살인 혐의로 기소를 하자고 했고, 결국 검찰은 조던을 살인 혐의로 기소하게 됩니다. 유죄 확정 시에 가석방이 없는 종신형도 받을지 모를 상황이었죠. 어쨌든 구속수사를 받아야 하는 조던은 즉시 성인교도소로 보내졌다고 합니다. 미국 연방법에 따라 미성년자를 성인과 합방시킬 수는 없었기에 조던은 그나마 격리된 1.5평짜리 작은 독방에서 지낼 수 있었죠. 그럼에도 이 환경은 11살 어린 소년이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가혹했다고 합니다. 성인용 죄수복은 너무 커서 소매를 몇 번이나 걷어올려야 했고, 침대 높이 또한 아이에게는 너무 높았습니다. 아이는 매일 밤 울며 집에 보내달라고 울었고, 울다 지쳐 찬바닥에서 잠들곤 했다고 하죠. 아들의 무죄를 누구보다 믿었던 아빠 크리스토퍼는 매일 왕복 4시간 거리를 운전해 조던을 보러 갔습니다. 조던은 성인 죄수복 소매를 걷어올린 채 그저 매일 아빠가 오는 시간만을 기다려야 했다고 하네요. 크리스토퍼와 변호인단은 어린아이를 성인법정에 세우는 것은 국제법 위반이라며 강력하게 주장했고, 조던의 사건을 소년법원으로 이관하기 위해 수없이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검찰과 켄지의 유가족은 범행의 잔혹성을 근거로 아이가 성인법정에서 제대로 처벌받기를 원했죠. 아니, 아이가 총으로 사람을 죽이고도 아무렇지 않게 동생과 학교를 가고 또 수업을 듣는 건 정상적이지 않다며 사회에 절대 나와선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렇게 팽팽한 대치가 이어진 지 무려 2년. 그렇다고 조던이 범인이라고 확정지을 만한 강력한 증거 또한 없었던 상태였기 때문에 법원은 2011년 결국 조던의 케이스를 소년법원으로 이관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이기도 한데 말이죠. 소년법원 재판의 경우 교화와 치료, 그리고 교육을 목적으로 소년원에서 수감 생활을 하기 때문에 수감 중에도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대 형량도 만 21세까지로 제한되어 있었죠. 형량이 아무리 길어봐야 21살이 되면 어쨌든 사회로 돌아올 수는 있었습니다. 그렇게 조던은 2012년 4월 13일 소년법원에서 살인 및 미수태아 살해 혐의로 최대 형량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6년 그가 18살이 되었을 때에서야 비로소 가석방이 됐죠. 아빠 크리스토퍼는 아들이 가석방된 후에도 아들의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 굉장히 노력했다고 합니다. 조던이 수감된 2009년부터 전 재산을 쏟아부어가며 변호사를 선임했고, 아들의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 법과 싸웠다고 하죠. 무려 1000번이 넘게 아들을 면회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2018년 7월 마침내 펜실베니아주 대법원은 상고심에서 아주 놀랍게도 조던의 유죄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합니다. 만장일치로 말이죠. 살해 도구라는 직접적인 증거뿐 아니라 혈흔, DNA 같은 생물학적 증거 또한 전혀 없는 상태로 정황만으로 한 소년의 인생을 가둘 수는 없다는 판결이었습니다. 또한 사건 당시 제3자의 침입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에도 경찰이 충분한 입증을 하지 못한 것을 이유로 들었죠. 그러니까 증거 불충분에 의한 무죄였습니다. 진범은 누군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조던을 살인범으로 볼 증거 역시 없다는 것이었죠. 당시 사건 현장에서는 현장에 도착한 구급대가 우선적으로 태아를 살려보기 위해 켄지의 시신을 움직여 다급히 심폐소생술을 시행했고, 이로 인해 그녀의 시신은 증거적인 측면에서 훼손되었습니다. 당시 문과 창문은 잠겨있지 않은 상태였지만 집에 없어진 물건이나 흐트러진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현장을 살펴본 경찰들은 외부 침입 흔적이 없다고 단정했죠. 당연히 가족 중 한 명의 소행으로 봤기 때문에 출입문 손잡이, 창문 등 지문 채취 시도 또한 전혀 실행하지 않았습니다. 처음 아이와 함께 집안에 들어온 벌목공들, 출동한 경찰과 구조대원들, 소식을 듣고 달려온 켄지의 가족들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통제가 되지 않은 현장을 오고 갔고, 현장에 남아있을 수 있는 증거들 또한 훼손당했죠. 그리고 조던의 집 안에는 많은 엽총, 산탄총들이 있었음에도 콕 집어서 20게이지 산탄총과 주운 탄피에서 최근 발사한 듯한 화약 냄새가 났다는 주관적인 증거 또한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켄지의 상처는 총구를 머리에 완전히 밀착하고 쏜 접사의 형태였는데, 이 경우 강력한 가스 압력으로 인해 혈흔과 신체 조직이 총구 반대 방향, 그러니까 총을 쏜 사람 쪽으로 튀어오르는 후방 비산이 반드시 발생했어야 했죠. 영화나 드라마 등에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렇게 총을 탁 쏘면은 얼굴이나 옷 등에 이렇게 피가 쫙 튀잖아요. 근데 그 현상이 반드시 발생했어야 한다는 과학적인 의견이 있었습니다. 최소한 적어도 총구에 피라도 묻어 있었어야 했죠.
하지만 실제 사건 혈흔은 베개와 침대, 이불에 스며든 것과 방문 옆에 묻은 혈흔이 전부였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은 켄지의 머리카락과 침구류 등이 가림막 역할을 하여 소음과 비산을 막았을 수도 있다. 이후 조던이 옷을 갈아입거나 몸을 씻은 후 총도 닦아 원래대로 갖다 놓았을 것일지도 모른다. 아니면 아무것도 튀거나 묻지 않을 만큼 완벽하게 처리했을지 모른다는 황당한 말들을 늘어놓았습니다. 겨우 11살 아이가요? 네? 그리고 판사는 그건 단지 과학적 근거 없이 추측을 근거로 한 말도 안 되는 비약이라고 단정 지었습니다. 실제로 20게이지 산탄총 내부에서도, 그리고 사건 직후 조던이 입고 있던 옷과 몸 어디에서도 켄지의 혈흔이나 조직은 단 1mg도 발견되지 않았죠. 주요 증거로 채택됐던 여동생 제네사의 진술이 계속 추가된 것 또한 문제였습니다. 사건 당일 학교로 경찰이 찾아왔을 땐 오빠랑 같이 거실에서 TV를 보다 학교 버스를 타러 갔다고 말했지만, 이후 이어진 3번의 조사에서 점점 구체적인 내용이 추가된 것 또한 정확한 증거가 되기엔 부적합했죠. 당시 제네사는 조던을 범인으로 확신하는 그녀의 할머니와 동행하기도 했고, 경찰 또한 추측으로 조던을 강력한 용의자로 보고 있던 상태였습니다. 제네사는 어린 나이였기에 그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었죠. 폐쇄형 질문이나 유도 질문을 받으면 보지 않았더라도 기억을 왜곡해 어른들이 원하는 답을 들려줄 가능성이 크다고도 합니다. 그리고 이건 좀 선 넘긴 한 것 같은데 말이죠. 진짜 이거 맞나요? 사건 당일 막내딸 아달린이 집에서 쿵하는 소리를 듣고 깨어났고, 방에서 나갔을 때 커다란 남자를 봤다는 증언도 했지만 아이의 나이가 단지 4살로 너무 어렸다는 이유로 경찰이 이를 무시했다는 점도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그리고 이미 앞에 언급했지만 애덤에 대한 조사를 너무 대충한 것도 문제가 됐죠. 이 3명의 경찰이 결국 범인을 정해놓고 끼워 맞추기를 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거세게 일었습니다. 과학적 증거가 아닌 경찰들의 확증 편향으로 이루어진 수사가 아니었냐고 말이죠. 그럼에도 경찰들은 단지 결과가 바뀌었을 뿐, 당시로서는 이게 최선이었다는 입장을 고수할 뿐이었습니다. 아빠 크리스토퍼는 모든 인생을 걸고 아들의 무죄를 증명했습니다. 그가 아니었다면 조던은 어쩌면 소년원이 아닌 교도소에서 평생을 살아야 했을지도 모르죠. 그리고 조던은 20살의 나이로 자유의 몸이 됐지만 이미 중요한 시기에 9년을 빼앗긴 뒤였습니다. 결국 켄지의 사망은 이렇게 미제로 남게 되었습니다. 진짜 범인은 과연 누구였을까요? 조던? 애덤? 아니면 제3자? 아마 영원히 밝혀낼 수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2024년 12월 조던은 자신을 기소했던 주 경찰들을 상대로 이에 대한 피해 보상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배심원단은 경찰이 그렇다고 악의를 가지고 증거를 조작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고 경찰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리고 2026년 2월 현재 조던은 다시 항소를 제기한 상태입니다.